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이 춘심이가 풀어낼 이야기 보따리는 사람의 얼굴만 척 보면 그 속을 훤히 꿰뚫어 본다는 용한 관상가에 대한 사연이랍니다. 에헤이, 춘심이. 관상가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젠 귀에 딱지가 않겠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허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관상가가 아니랍니다. 돈과 권세, 좋은 관상만을 최고로 치던 아주 냉정하고 오만한 젊은 관상가가 산골짜기 흑투성이 거지 처녀의 얼굴을 보고는 그만 자신의 관상학 책을 통째로 내던져 버릴 뻔했다지 뭡니까? 대체 그 처녀의 얼굴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기에 한양 최고의 관상가가 그토록 경악했는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워보시구려. 이야기의 시작은 온갖 부귀영화가 모여든다는 조선의 심장, 한양의 한복판에서부터 비롯된답니다. 그곳에 관상 하나로 장안에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의 문턱을 닳게 만드는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시백이었습니다. 시백, 그의 나이는 이제 갓 30을 넘었을까.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 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귀공자였지요. 허나 그의 진정한 가치는 그 번지르르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얼굴을 통해 운명의 길을 읽어내는 신기에 가까운 그의 관상 실력이었지요. 그의 관상 실력은 실로 귀신 같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상대가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이마에 주름 하나, 눈썹에 결 하나, 코의 높낮이와 입술의 두께까지 샅샅이 훑어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과거의 행적,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길흉화보까지 거울처럼 훤히 읽어냈답니다. 특히 그의 명성을 드높인 것은 바로 재물운을 짚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암흑의 대감은 동쪽 창고에 묵혀둔 땅 문서가 곧 10배로 뛸 것이요. 이조판 서댁 암흑에는 올해 북방 무역으로 큰돈을 만지겠으나 입가에 잔주름을 보니 아랫사람의 배신을 조심해야 할 것이요. 하는 식의 그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고 하지요. 이러니 한 푼이라도 재산을 더 불리고 싶어 안달이 난 한양의 부자들이 어찌 그의 집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소이까. 그의 관상 한 번을 보려면 비단 10필은 좋게 바쳐야 했고 몇 달을 기다리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성을 쌓았지요. 하지만 주인님들, 재주가 너무 뛰어나면 때로는 오만해지기 마련이라고 했던가요? 김시백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한 가지 자신만의 철학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명은 정해져 있으며 좋은 관상이 곧 좋은 인생이라는 것이었지요. 그의 눈에 가난한 자들은 그저 나쁜 관상을 타고났기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찾아와 내 팔자는 어찌 이리 기구합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이들을 보면 그는 속으로 혀를 차며 경멸했지요. 쯧쯧 저리 이마는 좁고 턱은 뾰족하며 눈빛마저 흐리멍덩하니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 그는 가난과 불운을 마치 전염병처럼 여기며 자신의 반듯한 삶에 그런 것들이 묻어나는 것조차 싫어했답니다. 그에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좋은 관상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볼 가치도 없는 나쁜 관상을 가진 자. 그의 세상은 그렇게 명확하고도 차가웠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나 인품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얼굴에 드러난 형상과 기색, 즉 운명의 밑그림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지요. 그렇게 오만하고 냉소적인 관상가 김시백.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다고, 인간의 운명이란 것이 결국에는 잘 짜인 관상학 책의 한 장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답니다. 허나 그가 곧 만나게 될 한 산골짜기 거치 처녀가 그가 평생을 쌓아 올린 이 오만한 신념의 탑을 밑동부터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게 될 줄을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잘난 체 하는 사람, 콧대가 꺾이는 것만큼 재미난 구경도 없지 않소? 과연 우리 잘난 김도령이 어떤 기막힌 일을 겪게 될지 계속 보시지요. 김시백의 수많은 고객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고객은 바로 한양 제일의 거상으로 꼽히는 박행수였답니다. 박행수는 비단과 인삼, 무역으로 산더미 같은 재산을 쌓은 인물이었는데 그 성품이 어찌나 탐욕스럽고 계산적인지 10리 밖에서도 돈 냄새를 맡는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지요. 그는 김시백의 신통한 관상 실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후원자이자 사업의 조언자로 삼아 마치 잘 드는 칼처럼 유용하게 쓰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박행수가 아무도 모르게 김시백의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아주 은밀하고도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지요. 시백, 내 자네에게 아주 중차대한 부탁을 하나 하러 왔네. 박행수는 술잔을 채우며 운을 띄웠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금지옥엽, 외동딸이 하나 있지 않은가. 이제 그 아이도 홍이가 꽉 찼으니 슬슬 배필을 찾아주어야 할 터인데 이왕이면 내 평생을 바쳐 이룬 이 막대한 재산을 지금보다 갑절은 더 불려줄 만한 사윗감을 보고 싶네. 김시백은 속으로 또 돈타령이군 하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지요. 행수 어른의 따님이라면 한양에 내로라 하는 명문가, 자제들이 줄을 설 터인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에헤이, 시백. 자네가 아직 내 뜻을 모르는군. 박행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껍데기뿐인 명문가 따위를 탐하겠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복. 그 자체일세. 나는 내 사위의 관상을, 그 운명을 통째로 사려는 것이야. 운명을 산다? 김시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행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음흉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자네가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이 조선 땅에서 가장 뛰어난 재물복을 타고난 사내를 하나 찾아주게. 그 관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자네가 판별해 주는 것이야. 그러면 나는 그놈이 비록 개똥밭에서 구르는 거지라 할지라도 내 사위로 삼아 내 모든 것을 물려줄 것이네. 그리하여 내 딸의 복과 그놈의 복을 합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의 제국을 완성할 셈이지. 아이고, 사람을 그저 복을 담는 그릇쯤으로 여기는 저 무서운 탐욕 좀 보소. 김시백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마치 물건 흥정하듯 사고 팔겠다는 박행수의 발상은 그의 차가운 관상학적 세계관으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심 이 오만하고 어리석은 거상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박행수가 내건 보상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그런 인물을 찾아내준다면 내 자네에게 한양의 노른자위 땅에 있는 기와집 10채와 비단 창고의 열쇠를 통째로 넘겨주겠네. 어떤가? 평생 관상 따위는 보지 않고도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걸세. 기와집 10채와 비단 창고. 그 말에 김시백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돈을 경멸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돈의 힘을 잘 알고 있었지요. 이 거래만 성공시킨다면 그는 더 이상 부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곧 권력이 될 수 있는 것이었지요. 결국 김시백의 마음은 탐욕 쪽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의 내적 갈등을 접고 박행수의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알겠습니다. 행수 어른. 이 김시백,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조선 땅 최고의 복을 가진 사내를 찾아내어 어른의 앞에 대령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한 인간의 운명을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계획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박행수와의 위험한 계약을 맺은 그날부터 김시백은 이 조선팔도 최고의 재물관상을 찾기 위해 온 힘을 쏟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한양의 내로라 하는 명문가 자제들의 관상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이조판서의 아들, 병조판서의 손자, 이름난 거상의 조카까지 그의 앞을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쳐갔지요. 물론 그들 중에는 제법 괜찮은 관상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반듯하여 초녀 눈이 좋고, 코가 두툼하여 재물복이 따르며, 턱이 넉넉하여 말년이 편안할 상들이었지요. 하지만 김시백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같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상은 그저 좋은 수준이었지. 박행수의 거대한 탐욕을 채워줄 만큼 나라 전체의 재물을 끌어모을 만한 천하제일의 관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이들은 기껏해야 제 집안의 부를 지키거나 조금 더 불리는 정도의 그릇일 뿐이야. 박행수가 원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복이 솟아나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관상이란 말이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이나 허탕을 치며 초조해하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김시백은 낡은 서책들을 뒤지다가 우연히 아주 흥미로운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것은 조선의 산세를 설명한 지리서였는데 그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태백의 전기가 흘러내려 멈추는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으니 그 형세가 마치 용이 여의주를 품고 있는 듯하여 예로부터 하늘의 기운이 모이는 명당이라 불리었도다. 이곳에서 태어난 이는 필시 범상치 않은 기운을 지닐 것이라. 하늘의 기운이 모이는 명당, 김시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쳤지요. 그래, 바로 여기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한양의 부자들 사이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자연의 정기를 듬뿍 받고 태어난 인물을 찾아야 한다. 그는 한양에서의 수색을 모두 중단하고 곧바로 그 산골 마을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그곳에 간다면 분명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라 제1의 관상을 가진 인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에 휩싸였지요. 그의 결심에 박행수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시백, 그 총우석에 대체 무슨 대단한 인물이 있단 말인가? 내 사윗감은 한양의 번듯한 명문가 자제여야 하는데, 행수 어른, 진정한 보석은 흙 속에 묻혀 있는 법입니다. 진정한 용은 시골의 개천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어른의 기대를 채워드릴 최고의 상품을 찾아오겠습니다. 김시백의 확신에 찬 모습에 박행수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김시백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강원도 산골 마을을 향한 뜻밖의 여정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요. 그곳에서 자신의 관상학적 위협을 완성시켜줄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은 그의 예상을, 아니 그의 평생의 신념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존재였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찾으러 떠난 길 위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가장 큰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소이까. 며칠 동안이나 험한 산길을 걷고 또 걸어 김시백은 마침내 그 지리서에 적혀 있던 산골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과연 명당이라 불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사방은 병풍처럼 웅장한 산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마을 앞으로는 옥처럼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공기마저 상쾌하여 복잡한 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기운이 남다르군. 이런 곳이라면 분명 범상치 않은 인물이 있을 터. 김시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며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마을 사람들의 관상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저 소박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시골 사람들의 얼굴이었을 뿐. 그가 찾던 천하제일의 기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실망감이 밀려오던 그때였답니다. 마을 입구의 작은 감자밭에서 웬 처녀 하나가 쪼그려 앉아 흙투성이가 된 감자를 캐고 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녀의 행색은 그야말로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해지고 낡은 무명 치마 저고리에는 흙물이 들어 얼룩덜룩했고 거친 산골바람에 얼굴과 손등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지요. 김시백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꼴 좀 보게. 저리 궁핍하고 촌스러운 행색이라니. 볼 것도 없이 전형적인 빈상이로구나. 평생 저 감자밭을 벗어나지 못할 팔자로다. 그는 무심코 처녀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흙 묻은 얼굴을 닦기 위해 처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김시백은 자신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처녀의 얼굴을 샅샅이 뜯어보았습니다. 그가 관상학 책에서만 보았던, 이론으로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완벽한 상이 바로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마는 하늘의 복을 받는 천창 부위가 넓고 꽉 차 있어 초년의 운세와 조상의 덕이 하늘과 같이 높을 상이었습니다. 눈썹은 가지런하고 눈은 흑백이 분명한 봉황의 눈과 같아 지혜롭고 귀한 인물을 낳아 가문을 일으킬 상이었지요. 얼굴의 중심이자 재물과 건강을 상징하는 코는 상흔이 끊어지지 않고 콧대가 반듯하게 뻗어 있으며 콧방울은 쓸개를 매달아 놓은 듯 두툼하여 온 세상의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현담비의 상이었습니다. 거기다 입은 네모 반듯하여 식복이 넘치고 턱은 둥글고 풍만하여 만년의 복과 아랫사람의 덕이 땅처럼 넓고 두터울 상이었습니다. 얼굴의 상정, 중정, 하정의 비율은 황금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색은 비록 흙먼지에 가려져 있었지만 마치 잘 닦은 옥처럼 맑고 윤택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생 단 한 번 보기도 어렵다는 하늘이 내린 재물복의 관상, 부귀상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그야말로 황후의 상이었습니다. 김시백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완벽한 부귀상을 가진 여인이 어찌하여 이 남루한 행색으로 이 깊은 산골에서 감자나 캐는 거치 처녀로 살고 있단 말인가? 그가 10년 넘게 쌓아온 관상학의 모든 이론과 지식이 눈앞에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관상학이 틀렸단 말인가? 아니면 이 처녀에게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단 말이오? 그는 그 답을 찾기 전에는 도저히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이후 김시백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그 거치 처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마을의 작은 주막에 방을 얻고는 매일같이 그 처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지켜보았지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저 얼굴이 정녕 하늘이 내린 부귀상이라면 어찌 저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인가? 관상과 운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거늘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처녀의 이름은 억순이었습니다. 억망음의 재산을 따르게 한다는 그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그녀의 삶은 이름의 정반대였지요. 그녀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낡고 허름한 흙집이었고 늙은 부모님과 함께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단립도 없는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김시백은 자신의 관상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태어난 시가 좋지 않아 좋은 관상을 모두 깎아먹은 것일까? 아니면 저 집터에 무슨 흉한 기운이라도 흐르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 저 아이가 다른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가 모종의 이유로 이곳에 버려진 숨겨진 귀공녀라도 된단 말인가? 그는 온갖 가설을 세워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딱 들어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밤중에 몰래 억순이네 집 담벼락에 가서 집터의 기운까지 살펴보았지만 집은 비록 가난할지언정 터 자체는 평범하기 그지없었지요. 그의 혼란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만약 자신의 관상학이 틀렸다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부와 명성은 한낱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지요. 며칠 동안이나 잠복하며 그녀를 관찰하던 김시백은 이내 그녀에게서 더욱더 기이하고 신비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의 가난함과는 전혀 다른 그녀만이 가진 이상한 복의 기운이었지요. 어느 날 억순이가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발에 채이는 조약돌 하나를 무심코 주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약초꾼이 그것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달려왔지요. 아가씨, 그 돌멩이, 그거 혹시 나에게 팔지 않겠소? 알고 보니 그것은 평범한 조약돌이 아니라 용의 형상을 기묘하게 닮아 부자들이 비싼 값에 사들인다는 희귀한 수석이었습니다. 억순이는 그 돌멩이 하나로 쌀 2가마니를 살 수 있는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지요. 또 어떤 날은 억순이가 집 앞의 작은 텃밭에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씨앗 몇 개를 심심풀이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곳에서 싹이 트더니 무럭무럭 자라나 아주 귀한 백화수호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아니겠소? 백화수호는 늙은 산삼만큼이나 약효가 좋아 부자들 사이에서 금값에 거래되는 귀한 약재였답니다. 김시백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복의 기운이 항상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돕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관상은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엄청난 재물복을 타고났습니다. 다만 그 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잣집 곳간에 쌓인 재물의 형태가 아니라 아주 기이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시백은 이제 이 처녀가 단순한 관찰의 대상을 넘어 자신의 관상학적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수수께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녀의 세계에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지요. 수수께끼를 풀기로 마음먹은 김시백은 이제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그만두고 억순이에게 직접 말을 걸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자신이 한양에서 온 그림 그리는 화공이라고 신분을 속이고는 이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순박한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싶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접근했지요. 억순이는 난생 처음 보는 한양의 번지르르한 선비가 말을 걸자 처음에는 수줍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김시백이 몇 번이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자 그녀 역시 특유의 순박함으로 금세 경계를 풀고 그와 스스럼 없이 어울리기 시작했지요. 김시백은 억순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일상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면 볼수록 이 처녀가 참으로 기이하고도 신기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억순이의 하루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늙은 부모님의 끼니를 챙겨드리고 텃밭을 가꾸거나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저녁이 되면은 낡은 옷을 기워 입는 그야말로 가난한 산골 처녀의 평범한 일상이었지요. 그녀의 손은 늘 흙투성이었고 그녀의 말투는 투박했으며 그녀의 웃음소리는 크고 쾌활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사대부 교수에게서 볼 수 있는 고고함이나 섬세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서는 늘 이상하리 많지 복 터지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산에서 나무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억순이가 아이고 목말라 하며 땅바닥을 짚었는데 글쎄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것이 아니겠소? 그 샘물은 맛이 좋고 몸에도 좋다고 소문이나 훗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마시는 귀한 약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마을에 가뭄이 들어 모든 밭이 바싹 말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유독 억순이가 가꾸는 작은 텃밭에만 밤사이 어디선가 먹구름이 몰려와 단비를 흠뻑 내려주었지요. 덕분에 그녀의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은 유난히도 실하고 맛이 좋아 장터에 내다 팔면 언제나 가장 먼저 동이 나곤 했습니다. 김시백이 가장 놀랐던 것은 짐승들마저 그녀를 유난히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나운 멧돼지도 그녀 앞에서는 순한 강아지처럼 굴었고 깊은 산속의 산새들은 그녀의 어깨에 내려와 앉아 노래를 불러주었지요. 한 번은 마을의 개구쟁이들이 놓은 덫에 걸려 다리를 다친 새끼 노루를 억순이가 정성껏 치료해주고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어미 노루가 보은이라도 하려는 듯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영지버섯을 물어다 그녀의 집 마당에 놓고 갔지 뭡니까? 김시백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움과 함께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이, 재물이 마치 자석의 쇠붙이가 달라붙듯 그녀의 주변으로 저절로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름 그대로 그 존재 자체가 마치 걸어다니는 복주머니와도 같았지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관상학의 지식으로는 이 처녀의 운명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재물복이란 것이 단순히 좋은 관상을 타거나 부잣집에 태어나고 교활한 수단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 기이한 복주머니 아씨의 비밀을 풀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시백이 찾아간 사람은 바로 억순이네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늙은 의원 허 의원이었습니다. 허 의원은 비록 몸은 남루한 촐로였지만 의술이 뛰어나고 인품이 깊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지요. 김시백은 그라면 억순이의 비밀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시백은 허 의원을 찾아가 자신을 한양에서 온 관상가라고 솔직하게 밝히고 억순이의 기이한 관상과 그녀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에 대해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의원 어른,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처녀는 분명 하늘이 내린 부귀상을 타고났는데 어찌하여 저리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듯한데 어찌하여 온갖 재물과 복이 저절로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제 관상학이 틀렸단 말입니까? 그의 다급한 물음에 허 의원은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잔 따라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젊은이, 자네의 관상학은 틀리지 않았네. 저 아이, 억순이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타고난 아이가 맞다네. 하오나, 그렇다면 어찌? 허 의원은 김시백의 말을 가로막으며 창밖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풀꽃을 꺾고 있는 억순이를 가리켰습니다. 자네는 큰 것을 놓치고 있구먼. 저 아이의 진짜 복은 자네가 말하는 그 번지르르한 얼굴의 형상이나 곳간에 쌓이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닐세. 허 의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이의 진짜 복은 바로 저 아이의 마음씨에 있다네. 억순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가난을 원망하거나 남의 부를 시기한 적이 없다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기꺼이 나누려 하지. 텃밭에서 난 채소 한 포기, 산에서 캔 나물 한 줌이라도 늘 혼자 밥 굶는 이웃에게 먼저 가져다 주는 아이야. 또한 저 아이는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네. 따스한 햇볕 한 줌에도 감사하고 시원한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며 제 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지. 자네가 본 것처럼 짐승들마저 저 아이를 따르는 것은 바로 저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순수한 생명의 기운을 느끼기 때문일세. 허 의원은 김시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젊은이, 진짜 재물이란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곳간에 쌓아두고 혼자만 끌어안고 있는 죽은 재물이 진짜 재물이겠는가? 아닐세. 진짜 재물, 진짜 복이란 마치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일세. 억순이가 바로 그런 존재야. 그녀는 자신이 가진 복을 나누고 베풀기에 그 복이 결코 마르지 않고 더욱더 커지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하늘이 말하는 진정한 부귀의 의미일세. 허 의원의 가르침은 김시백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관상을 운명을 결정하는 고정된 틀로만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허 의원의 말은 마음가짐이 곧 운명을 만들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그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였지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의 관상학적 신념과 눈앞에 살아있는 진실 사이에서 그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인님들, 안타깝게도 우리 김도령은 아직 이 깊은 깨달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한양의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과 박행수와의 위험한 거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결국 눈앞의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맙니다. 허 의원의 가르침은 분명 김시백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답니다. 마음이 운명을 만든다. 그 말은 그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지요. 하지만 주인님들, 오랜 세월 굳어진 신념과 눈앞의 달콤한 이익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쉽게 버려지는 것이겠소이까. 김시백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국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그래, 허 의원의 말은 훌륭한 덕담일 뿐이야. 하지만 이 험한 세상은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저 아이의 저 신비한 복의 기운, 저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최고의 상품이 아닌가. 저 기운을 잘만 이용한다면 박행수의 제국은 물론이고 나 역시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억순이의 순수한 마음이나 생명의 기운 따위는 애써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의 완벽한 부귀상과 그녀가 가진 복을 불러들이는 능력만이 보일 뿐이었지요. 그는 억순이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즉시 한양의 박행수에게 급히 서신을 보냈습니다. 행수 어른,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비록 사내가 아닌 여인이오나 이 조선 땅, 아니 천하를 통틀어 이보다 더 완벽한 재물복의 관상은 없을 것이옵니다. 제가 보증하오니 어서 이곳으로 행차하시어 어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옵소서. 서신을 보낸 김시백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그는 억순이의 해맑은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이미 탐욕의 강을 건너버린 뒤였습니다. 며칠 뒤 박행수가 한양에서부터 수십 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요란한 행차로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김시백의 안내를 받아 밭에서 일하고 있는 억순이를 멀리서 지켜보았지요. 박행수는 처음에는 억순이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시백. 자네가 말한 천하제일의 복덩이가 고작 저런 흙투성이 겉이 천열한 말인가? 행수 어른,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그 안의 기운을 보시지요. 김시백의 말에 박행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억순이의 얼굴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장사치로 평생을 살아온 그의 눈은 사람의 값어치를 알아보는 데에는 도 같은지 오래였지요. 그는 이내 억순이의 얼굴에 서린 범상치 않은 기운과 그 완벽한 관상의 조화를 알아보고는 탐욕의 빛으로 눈을 번뜩였습니다. 허허허, 과연 자네의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저 아이는 걸어다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구나. 박행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거대하고도 잔인한 계략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저 복주머니 같은 아이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지요. 아이고, 순진한 산골 처녀 억순이의 운명 위에 두 남자의 시커먼 탐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억순이의 관상에서 거대한 부의 기운을 읽어낸 박행수는 그날 밤 김시백과 함께 자신의 무서운 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계획은 참으로 치밀하고도 잔인했지요. 시백, 저 아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네. 저 귀한 복을 저런 산골짜기에서 썩힐 수는 없는 일이지. 박행수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저 아이의 부모를 만나 큰 돈을 쥐어주고 저 아이를 나에게 넘기라고 할 것이네. 내 저 아이를 양딸로 삼아 한양으로 데려갈 생각이야. 양딸로 삼으신다니요? 김시백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복주머니는 좋은 주머니에 담아야 그 가치가 더 빛나는 법 아니겠는가? 박행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저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 사대부 교수처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 것이네. 그리고는 내가 미리 점 찍어둔 사윗감과 혼인을 시킬 셈이지. 그렇게 되면 저 아이의 복과 내 사위의 복이 합쳐져 우리 박씨 가문은 대대손손 마르지 않는 부를 누리게 될 것이야. 허허허. 그의 계획은 억순이라는 한 인간을 오로지 자신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한 도구이자 씨앗으로 사용하겠다는 참으로 비인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김시백은 그 계획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박행수와 한 배를 탄 몸이었지요. 그는 애써 죄책감을 누르며 계획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수 어른의 뜻대로 제가 그 아이의 교육을 맡겠습니다. 촌뜨기 같은 말투와 행동을 고쳐 한양의 그 어떤 규수보다도 더 기품이 있는 아씨로 만들어 드리지요. 다음 날 박행수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수레에 가득 실어온 비단과 폐물,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큰 돈이 든 돈주머니를 들고 억순이네 낡은 흙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재물 앞에서 억순이의 늙은 부모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행수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능구렁이 같은 혀를 놀렸지요. 영감 마님, 두 분의 따님은 실로 하늘이 내린 복덩이입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썩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물이지요. 저에게 따님을 맡겨주시면 제 양딸로 삼아
한양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장차 높은 분의 며느리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노후 또한 제가 책임지겠소이다. 가난에 찌들고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억순의 부모는 그 가머니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딸의 장래를 위한 길이라고, 자신들의 고생을 덜어줄 기회라고 어리석게 믿어버린 것이지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박행수에게 보내기로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억순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싫어요. 나 한양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녀가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된 뒤였습니다. 박행수의 가솔들은 우는 억순이를 강제로 화려한 감에 태웠습니다. 억순이는 가마 안에서 멀어져 가는 고향 마을과 눈물을 훔치며 손을 흔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목 놓아 울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낯설고 차가운 한양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가여운 것, 제 부모의 손에 팔려 이제는 거대한 탐욕의 성에 갇히게 될 신세가 되었으니 이 기구한 운명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한양에 있는 박행수의 저택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거대하고 화려했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의 흙집에서만 살던 억순이에게 그곳은 마치 별천지처럼 느껴졌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담장과 겹겹이 이어진 기와집들, 그리고 비단 옷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하인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박행수는 억순이를 자신의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별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감시하고 세상과 격리시키기 위한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지요. 그는 억순이에게 매일같이 값비싼 비단옷과 산의 진미로 차려진 밥상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억순이는 그 어떤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그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지요. 내 집에 온 이상 너는 이제 더 이상 산골의 촌뜨기 억순이가 아니다. 너는 나의 딸 박소희다. 앞으로는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박행수는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까지 지어주며 그녀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양반 교수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지요. 그 교육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 바로 김시백이었습니다. 김시백은 매일같이 별채를 찾아와 억순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대부 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주입시키려 애썼지요. 얌전히 걷는 법, 조신하게 말하는 법, 수줍게 웃는 법, 그리고 어려운 시와 글귀들을 외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쉽게 바뀌던가요? 억순이는 김시백의 가르침을 따라하려 애썼지만 번번이 실수를 연발했답니다. 아니, 아씨, 걸음걸이가 어찌 그리 사내처럼 씩씩하십니까? 좀 더 보폭을 줄이고 버선코가 보일 듯 말 듯 사뿐사뿐 걸으셔야지요. 아이고 나리, 이놈의 비단치마가 자꾸 발에 걸리는 걸 웃자겠소. 차라리 훌을 걷어붙이고 다니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네. 아씨, 웃을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호호 하고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어찌 하하하 하고 박장대소를 하십니까? 나리,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손바닥으로 어찌 막는단 말이오? 나리 말씀이 하도 웃겨서 그랬는디. 김시백은 억순이의 그 순박하고 엉뚱한 모습에 처음에는 기가 막혀 뒷목을 잡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늘 예법과 체면에 얽매여 살아왔는데 억순이의 그 꾸밈 없고 자유로운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신선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지요. 그는 억순이에게 글을 가르치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억순이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였지만 한번 가르쳐준 것은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고
어려운 글귀의 숨은 뜻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곤 했습니다. 그녀의 총명함은 그가 가르쳤던 그 어떤 명문가 자제들보다도 뛰어났지요. 김시백은 억순이를 상품으로, 도구로만 생각하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순수한 영혼과 예상치 못한 지혜에 조금씩 매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차갑고 계산적인 마음 속에 억순이라는 존재가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답니다. 김시백의 마음속에 일어난 작은 파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물결이 되어 그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답니다. 그는 여전히 억순이에게 엄격한 스승으로 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요.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시백은 박행수에게 불려가 억순이의 교육이 왜 이리 더디냐며 호된 꾸지람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한 그는 그날따라 억순이에게 더욱더 매섭게 굴었지요. 이것도 못 외우십니까?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의 날카로운 질책에 억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김시백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어 한참 동안이나 독서를 퍼붓고는 밖으로 나와 버렸지요. 그런데 잠시 뒤 억순이가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 나와 작은 종이에 싼 무언가를 수줍게 내미는 것이 아니겠소. 나리, 이거 드셔요. 화가 날 때는 단 것을 먹으면 좀 나아진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녀가 내민 것은 주방에서 몰래 챙겨온 듯한 달콤한 약과 2개였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꾸짖은 사람을 위해 그녀는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기분을 걱정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시백은 그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반드시 그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지요. 하지만 억순이의 이 작은 호의에는 그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진심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시백은 억순이의 다른 모습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행수가 내어주는 화려한 비단 옷이나 값비싼 장신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정원에서 이름 모를 들꽃을 발견하고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가족을 한참 동안이나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또한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고 시중드는 하인들을 결코 하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늘 존댓말을 썼고, 아픈 하인이 있으면 자신의 약과를 몰래 가져다 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지요. 하인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굴러온 돌이라며 멸시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김시백은 그런 억순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가치를 오직 관상과 재물이라는 잣대로만 재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억순이는 그 어떤 잣대로도 잴 수 없는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복은 그녀의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그 비단결처럼 곱고 따뜻한 마음씨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어렴풋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의 차가운 마음이 억순이라는 따뜻한 봄볕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상품이나 도구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한 명의 귀한 여인으로, 그리고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이고, 잘난 김도령이 드디어 사랑에 빠지려나 보. 하지만 이 마음의 동요가 앞으로 그에게 얼마나 큰 시련과 갈등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답니다.
억순이에 대한 김시백의 마음이 복잡하게 깊어지던 어느 날, 박행수가 마침내 그가 점 찍어 두었던 사윗감을 데리고 나타났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윤도령으로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대부 집안의 자제였지요. 윤도령은 과연 명문가 자제답게 용모가 아주 번지르르 했습니다. 훤칠한 키에 하얀 얼굴, 값비싼 비단 도포를 차려입은 모습은 그야말로 그림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선남이었지요. 박행수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김시백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어떠냐, 시백. 이만하면 내 사윗감으로 손색이 없지 않으냐? 저만한 가문에, 저만한 용모라면 우리 억순이의 짝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저 두 사람을 혼인시켜 두 집안의 복을 합치는 일만 남았다. 김시백은 박행수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날카로운 눈으로 윤도령의 얼굴을 샅샅이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관상가로서의 그의 본능이 저 번지르르한 겉모습 뒤에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이 숨겨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잠시 뒤 김시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윤도령의 관상은 그가 평생 본 관상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끔찍한 흉상이었던 것입니다. 윤도령의 이마는 좁고 뾰족하여 초년운이 박하고 부모의 덕이 없으며 눈썹은 중간이 끊어져 있어 형제간의 우애가 없고 고독할 상이었습니다. 눈은 또 어떠한가? 뱀의 눈처럼 가늘고 눈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가 음흉하고 잔인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배신을 밥 먹듯 할 상이었지요. 코는 매의 부리처럼 날카롭게 휘어 있어 재물을 모으는 수단은 뛰어나나 그 과정이 포악하고 주변 사람의 것을 빼앗아 채울 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입술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유난히 얇고 입꼬리가 비뚤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관상학에서 말하는 사구, 즉 뱀의 입이라 하여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최악의 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운이 없는 것을 넘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심지어는 집안 전체를 파멸로 이끌고 갈 대흉의 상이었습니다. 만약 억순이의 그 엄청난 부귀상과 이 끔찍한 흉상이 만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억순이가 평생에 걸쳐 모아온 모든 복과 재물은 저 흉상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재가 되어 흩어져 버리고 종국에는 두 사람 모두 비참한 파멸을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시백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박행수를 옆으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요. 행수 어른, 이 혼인은 절대 아니 도옵니다. 저 윤도령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그 관상은 집안 전체를 말아먹을 최악의 흉상이옵니다. 만약 아씨를 저 자와 혼인시킨다면 어른께서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는 관상가로서의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고 이 혼인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의 이 진심 어린 경고가 탐욕의 눈이 먼 박행수의 귀에 들어갈 리가 만무했답니다. 김시백의 절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행수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답니다. 그는 오히려 김시백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지요. 시백, 자네가 요즘 산골짜기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군. 어찌 그리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는가. 박행수는 윤도령의 가문이 가진 권세와 명망을 높이 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윤도령의 흉상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집안이 가진 힘과 그 힘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윤도령의 가문이 가진 힘과
우리 억순이가 가진 복의 기운이 합쳐지면 그까짓 흉상 따위는 얼마든지 누르고도 남을 걸세. 자네의 일은 그저 억순이나 잘 교육시켜서 순순히 혼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일 뿐이야. 나머지는 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자네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말게. 박행수는 김시백의 말을 그저 쓸데없는 기우로 치부해버리고 일방적으로 혼례 준비를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장 길이를 잡고 한양에서 가장 화려한 혼수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지요. 김시백은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관상학적 신념이 평생을 바쳐 이룬 자신의 전문성이 한낱 돈과 권력 앞에서 이토록 무참히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지요.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박행수의 뜻에 따라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비극적인 혼인을 막아야 할지 평생 처음으로 겪는 거대한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침묵한다면 그는 박행수에게서 약속받은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억순이를 그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공범자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싹튼 억순이에 대한 연정이 그녀가 불행해지는 것을 잠자코 지켜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괴로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요. 하나의 목소리는 이것이 바로 저 아이의 정해진 운명이다.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저 눈 감고 내 이익이나 챙겨라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목소리는 아니다. 너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은가? 저 순수한 영혼이 파멸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셈이냐? 그것이 네가 말하는 관상가의 길이더냐? 라고 외치고 있었지요. 그의 갈등은 억순이의 한마디에 의해 마침내 결론을 맺게 된답니다. 며칠 뒤 억순이는 박행수와 윤도령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억순이를 앞에 두고도 마치 가축이나 물건을 거래하듯 그녀의 복을 이용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불릴 것인지에 대한 음흉한 계획들을 나누고 있었지요. 그들의 대화를 들은 억순이는 마침내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고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늘 퉁명스럽게 굴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물건처럼 대한 적은 없었던 스승 김시백이었지요. 그날 밤 억순이는 제 발로 김시백의 거처를 찾아갔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행수가 정해준 운명에 순순히 끌려가는 순박한 산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용기를 낸 한 명의 여인이었지요. 김시백은 야심한 시각에 자신을 찾아온 억순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해맑은 미소 대신 굳은 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비장한 표정이 서려 있었지요. 아씨, 이 밤중에 어찌? 억순이는 김시백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지요. 날이 저를 이 집에서 도망치게 해주셔요. 김시백은 그녀의 당돌한 부탁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망이라니요? 아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곧 나라 제1의 명문가와 혼례를 올리실 분께서. 싫어요. 억순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저는 저 사람과 혼인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할 수가 없어. 멈빕서니. 그분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복을 가져다주는 물건으로 가축으로 여길 뿐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낮에 들었던 박행수와 윤도령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을 이용하여 어떻게 더 큰 부자가 될 것인지를 의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큰 공포와 모멸감을 느꼈는지를 말이지요. 날이 저는 비록 배우지 못하고 촌스러운 계집이지만 제 삶이 다른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감자를 캐며 살지언정 제 마음대로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단 말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김시백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저와는 다르시지 않습니까? 나리께서는 저들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 저를 저 시커먼 구렁텅이 속으로 버려두지 말아주세요. 억순이의 진심 어린 눈물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그 강인한 의지는 김시백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갈등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거대한 망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이 배우지 못한 산골 처녀조차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리도 용기를 내는데 자신은 고작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하려 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상가의 길이 그저 정해진 운명을 읽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때로는 잘못된 운명의 길을 바로잡아주고 고통받는 이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는 것 또한 관상가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라도 박행수의 거대한 탐욕에 맞서 이 순수한 영혼을 지켜내기로. 김시백은 조용히 일어나 눈물을 흘리는 억순이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낮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씨,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아씨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드리겠소. 내 모든 것을 걸고 아씨를 지켜드리겠소.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인에게 바치는 굳은 맹세였습니다. 억순이를 돕기로 결심한 그 순간 김시백은 더 이상 예전의 냉소적이고 계산적인 관상가가 아니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한 사랑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한 명의 투사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그의 머리는 이제껏 관상을 볼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운명을 읽는 자가 아니라 운명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박행수의 저택은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곳곳에 배치된 경비병들, 그리고 밤낮으로 억순이를 감시하는 하인들의 눈을 피해 그녀를 탈출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김시백에게는 그만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얼굴을 읽는 능력이었지요. 그는 지난 몇 달간 이 저택에 머물며 모든 경비병과 하인들의 관상을 꼼꼼히 파악해 두었던 것입니다. 동쪽 문을 지키는 저자는 눈썹이 흩어져 있어 의리가 없고 입술이 얇아 돈에 약하다. 작은 뇌물이면 쉽게 매수할 수 있겠군. 밤 순찰을 도는 저자는 코가 낮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허세는 심하지만 실속은 없는 자다. 허를 찌르는 기습에 쉽게 무너질 것이다. 억순아 씨를 감시하는 저 늙은 하녀는 눈 밑에 자식궁이 어두우니 필시 아픈 자식에 대한 근심이 있을 터. 그 점을 이용하면 동정심을 얻어낼 수 있겠지. 그는 마치 장기판에 말을 배치하듯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관상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가장 완벽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짜내려 갔지요. 계획의 첫 단계는 외부의 조력자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박행수의 저택을 빠져나와 억순이의 고향 마을에 있는 허 의원에게 급히 서신을 보냈습니다. 혼례식 전날 밤 억순아 씨와 함께 탈출하여 마을 근처에 약속된 장소로 갈 터이니 마차와 여비를 준비하여 기다려 주시길 바라오.
그는 허 의원이라면 자신의 부탁을 분명 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저택 내부의 혼란을 야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돈에 약한 경비병을 몰래 매수하여 탈출 당일 밤에 서쪽 창고에 작은 불을 내도록 지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불길에 쏠린 사이 반대편인 동쪽 문을 통해 탈출하려는 속셈이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억순이를 감시하는 하녀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김시백은 억순이에게 혼례를 앞두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며칠 동안 자리에 누워 있으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는 아픈 자식 걱정이 가득한 늙은 하녀에게 접근하여 아씨가 알아놓은 것이 아무래도 나쁜 기운 탓인 것 같소. 내가 몰래 애군을 쫓는 굿을 준비할 터이니 오늘 밤 자정에는 아무도 아씨의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오. 라고 말하며 두둑한 돈 봉투를 쥐어주었지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운명의 그날 밤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김시백은 자신의 방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패한다면 그는 박행수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지요. 그는 처음으로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운명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희열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억순이와 윤도령의 혼례식 전날 밤이 밝았답니다. 박행수의 저택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지요. 하인들은 내일 있을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박행수는 벌써부터 자신의 부의 제국이 완성된 듯한 꿈에 부풀어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화려한 밤의 장막 뒤에서 거대한 탈출극이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약속한 시각인 자정이 되자 김시백의 계획이 하나씩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택의 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부터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불이야, 불이야, 창고에 불이 났다. 김시백에게 매수된 경비병의 외침에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과 경비병들은 모두 불을 끄기 위해 허둥지둥 서쪽으로 몰려갔고 덕분에 저택의 다른 구역들의 경비는 자연스럽게 허술해졌지요. 바로 그때 김시백은 미리 약속한 대로 억순이의 별채로 향했습니다. 억순이는 이미 모든 채비를 마치고 떨리는 가슴을 아는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리, 쉿, 조용히 나를 따라오시오. 김시백은 억순이의 손을 잡고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늙은 하녀가 아씨의 방에서 액땜굿이 행해지고 있으니 절대 가까이 오지 말라. 며 다른 하인들의 접근을 막아준 덕분에 두 사람은 무사히 별채를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경비가 가장 허술해진 동쪽 담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동쪽 문을 지키는 경비병 몇몇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김시백은 억순이를 잠시 숨겨두고 혼자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게들, 지금 서쪽 창고에 큰 불이나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겐가. 당장 가서 불 끄는 것을 돕지 않고. 경비병들은 갑자기 나타난 김시백을 경계했지만 저 멀리서 보이는 불길과 소란스러운 소리에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시백이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 몇 개를 꺼내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은 내일 있을 혼례를 축하하는 작은 성의 일세. 자네들도 고생이 많으니 이 돈으로 술이나 한잔하게. 불길이 잡히면 그때 돌아와도 아무도 모를 걸세. 돈주머니의 무게에 경비병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로 눈짓을 교환하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비워주었지요. 마침내 마지막 관문이 열렸습니다. 김시백은 억순이를 데리고 무사히 동쪽 문을 빠져나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약속된 장소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박행수의 거대한 탐욕의 성에서 마침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저 멀리 약속된 숲속에서 희미한 등불 빛이 보였습니다. 바로 허 의원이 마차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서 타게, 어서. 두 사람은 허 의원의 도움을 받아 마차에 올라탔고 마차는 어둠을 뚫고 억순이의 고향 마을을 향해 세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통쾌한 탈출극이요. 이제 두 사람은 무사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성질 고약한 박행수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을 텐데 말이요. 다음 날 아침 박행수의 저택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답니다. 간밤의 불은 다행히 작은 창고 하나를 태우는데 그쳤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지요. 바로 혼례식의 주인공인 억순이가 그녀의 스승이었던 김시백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들이 감히 나를 속여? 내 뒤통수를 쳐? 박행수는 노발대발하며 온 저택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당장 수십 명의 추격대를 꾸려 두 사람의 뒤를 쫓게 했지요. 그는 두 사람을 잡아들이면 김시백의 사지를 찢어 죽이고 억순이는 광에 가두어 평생 햇빛도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들, 하늘도 무심치 않으셨던 걸까요? 억순이라는 복주머니가 사라지자 박행수의 거대한 탐욕의 성에도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복을 담아두던 그릇이 깨져버린 것처럼 온갖 불운과 재앙이 한꺼번에 그를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가 가장 신임하던 상단의 대행수가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인삼을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박행수 재산의 거의 3분의 1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야심차게 투자했던 남쪽 바다의 소금 무역선이 거대한 풍랑을 만나 그 안에 실린 상품과 함께 통째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그의 가장 큰 비단 창고에서 시작되어 창고 안에 있던 값비싼 비단들을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지요. 간밤의 소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 피해였습니다. 박행수는 연이어 터지는 재앙에 넋을 잃고 만견자실할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부의 제국이 불과 며칠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억순이와 혼인하여 팔자를 고치려 했던 윤도령의 신세도 처량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억순이라는 복덩이를 놓친 것이 분하여 매일같이 노름판을 전전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지요. 그러다 결국 교활한 타짜에게 속아 집안의 전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날려버리고 길바닥에 낳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흉상이 결국 제 주인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박행수가 복덩이를 제 손으로 걷어차니 저리 벌을 받는 게지.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지 남의 복을 훔쳐 제 배를 채우려 하니 될 턱이 있나. 박행수는 뒤늦게 김시백의 경고를 떠올렸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는 억순이가 가진 복의 기운을 너무 얕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복을 자신의 곳간에 가두어둘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복이란 것은 본디 가두어두면 썩어 문드러지고 베풀고 나누어야만 더욱 커지는 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아이고,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라더니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소? 박행수의 추격대를 무사히 따돌리고 고향 마을로 돌아온 억순이와 김시백은 허 의원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며칠 동안이나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슬 수 있었답니다. 억순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과 늙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요. 김시백은 그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허 의원이
예전에 해주었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그는 다시 허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지요. 의원 어른,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아씨의 관상에서 부기만을 보았을 뿐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른의 가르침이 옳았습니다. 허 의원은 그런 김시백을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구먼. 허 의원은 낡은 창문 너머로 밭에서 일하는 억순이의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게 젊은이. 저 아이가 돌아오니 지난 몇 달간 말라붙었던 마을의 샘물이 다시 솟아나고 시들시들하던 약초밭의 약초들도 다시 생기를 되찾았네. 김시백은 놀라운 눈으로 허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씨 때문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고 말고 허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사람과 자연을 돌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네. 그것은 바로 세상 만물은 모두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 특히 저 억순이 같은 아이는 그 중에서도 아주 맑고 풍요로운 생명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일세. 생명의 기운이라니요? 그렇다네. 저 아이가 가진 진짜 복은 돈이나 재물이 아닐세. 그것은 바로 주변의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며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의 기운. 그 자체였던 걸세. 저 아이가 밭을 가꾸면 풍년이 들고 짐승들이 저 아이를 따르는 것은 모두가 저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따뜻하고 풍요로운 생명의 기운을 느끼기 때문이지. 허 의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행수라는 자는 그 귀한 생명의 기운을 자신의 더러운 탐욕의 곳간에 가두려 했으니 어찌 재앙이 따르지 않겠는가. 살아있는 샘물을 가두면 썩은 물이 되는 법이고 복의 기운을 억지로 가두면 그것은 곧 화가 되어 돌아오는 법일세. 허 의원의 가르침에 김시백은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얼굴의 형상이라는 껍데기에만 집착하여 그 안에 담긴 진짜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관상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정해진 운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가진 기운을 읽고 그것이 세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통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억순이라는 여인이 더욱더 위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연민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그녀의 그 순수한 영혼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지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김시백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는 그날 저녁 달빛이 교교하게 쏟아지는 시냇가에서 억순이를 만나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억순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수줍음이 남아 있었지만 한양에서의 큰일을 겪고 난 뒤라 그런지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깊어진 분위기가 느껴졌지요. 김시백은 그녀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김시백이었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제가 처음 아씨를 만났을 때 아씨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억순이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씨의 얼굴에서 부귀를 보았습니다. 온 세상의 재물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하늘이 내린 재물복의 관상을 보았지요. 그래서 저는 아씨를 이용하여 제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아씨의 그 귀한 가치를 고작 돈으로만 계산하려 했던 어리석은 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억순이는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지요. 날이 고개를 드셔요.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날이 덕분에 저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는걸요. 그녀의 따뜻한 용서에 김시백은 더욱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씨,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저는 아씨의 얼굴에서 다른 것을 봅니다. 그는 억순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씨의 얼굴이 아닌 아씨의 마음을 봅니다. 아씨의 그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 속에서 저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진정한 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제 평생토록 곁에 두고 싶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무뚝뚝한 선비가 드디어 고백을 하는구려. 아씨,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양의 명성도 약속된 부도 모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런 저이지만 혹시 아씨의 그 넘치는 복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고 제 평생을 지켜주는 복주머니가 되어 주시겠소. 김시백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억순이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수줍게 웃으며 그의 손을 마주 꼭 잡아주었지요.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확실한 긍정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냇물 위로 쏟아지는 달빛이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 그들의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김시백과 억순이는 얼마 뒤 늙은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혼례를 올렸답니다. 두 사람은 한양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아닌 억순이가 살던 작은 흙집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지요. 김시백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으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관상학 책을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렸지요. 그리고는 아내 억순이와 함께 이 작은 산골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자들의 재물운이나 봐주며 돈을 버는 관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밭을 일구고 산에서 약초를 캐며 평범하고 소박한 삶의 기쁨을 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냉소와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자리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의 충만함과 평온함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그의 관상 실력이 어디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봐주되 결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아픔과 근심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마음의 관상가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시니 필시 자식 걱정 때문이시구려. 하지만 콧방울에 살이 오르고 있으니 곧 자식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너무 상심치 마시오. 아주머니,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셨구려. 그간 고생이 참 많으셨겠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니 말년복은 넉넉할 것입니다. 이제 웃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그는 마을에서 허 의원만큼이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답니다. 억순이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복주머니 아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가꾸는 밭에서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그녀가 키우는 닭들은 유난히 알을 많이 낳았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그녀는 남편 김시백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김시백을 복주머니 관상가라 불렀다고 합니다. 복주머니 아씨와 함께 살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란 많이 가져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꺼이 나누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관상가로 그는 오래오래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더이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복주머니 아씨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저 억순이 아씨처럼 나누고 베풀어 더욱더 큰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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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